코인 관련해서 무슨 세금 제도가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타겟팅으로 해서 이제 중간에 이성을 잃고 이제 카드론을 대출까지 땡기게 되면서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했죠. 그 상태가 도박 중독인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30대 중반 정도 됐고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은 4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탕감률은 74% 정도 나왔습니다. 월 변제액은 한 190만 원씩 60개월 정도 변제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채무가 이제 있을 때는 월에 이자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나갔었어요? 1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네요. 저는 좀 특이한 게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회생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자 금액은 많이 적은 편입니다. 회사에 약간 복리후생 성격으로 나오는 대출금이 있었는데 그게 1억이고 1금융권에서 한 2억 8천 정도, 그리고 카드론에서 한 5천 정도인데 카드론에서의 이자 금액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주식 투자 때문에 아마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자 금액이 별로 안 되길래 이렇게 하다가 원금 손실을 하게 되고 생활비도 이렇게 조금씩 더 땡겨 쓰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장 크게 갑자기 빚이 불어나게 된 계기는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대출이라는 게 사실 1년 연장하고 1년 연장하고 이런 식이니까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신용대출을 쓰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코인 관련해서 무슨 세금 제도가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 투자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려면은 2024년 연말까지가 뭔가 투자할 수 있는 마지노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를 타겟팅으로 해서 이제 중간에 이성을 잃고 이제 카드론을 대출까지 땡기게 되면서 카드론을 대출하는 순간 이제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게 더 이상 좀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회생 같은 걸 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1,000만 원, 2천만 원씩 꾸준히 손실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 번은 1,000만 원을 입금해서 한 1억까지 키워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오락기에 100원 넣는 느낌으로 1,000만 원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빚이 그렇게 많아졌는지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에 결혼도 하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결혼 과정에서. 사실 좀 충분히 아낄 수 있었는데 과하게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주식 투자 손실이 크고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무리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채무가 커졌고 점점 키워가다가 코인을 계기로 기하급수적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분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좀 숨겼었고요. 월급을 받게 되면은 제 용돈과 이제 배우자 용돈을 제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생활비를 쓰는 형태로 했는데 제 용돈 선에서 이자 금액 정도는 커버가 됐기 때문에 배우자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서는 이제 모든 걸 다 얘기를 했었죠. 회생을 하면 신용카드가 없어지잖아요. 이때는 이제 뭔가 말을 하지 않고서는 너무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했죠, 그때 당시에는. 새벽 3, 4시까지 울면서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때부터 한 6개월간 감정이 오락가락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가만히 있다가도 불현듯 생각이 나면은 짜증을 들 때도 많았고, 근데 이제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더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상태가 도박 중독인 상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름길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네이버에 개인회생이라는 거를 검색을 했습니다.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뭐 개인회생도 알아봐라 뭐 이런 댓글 같은 게 보이잖아요. 검색을 해봤는데 블로그 마케팅 성격의 글에서는 디테일한 내용을 얻긴 어려워서 일단 전화를 해봐야겠다라고 처음으로 블로그 클릭한 게 이제 지름길 블로그를 보게 됐었고요. 그때 연락처가 이제 제가 상담을 받게 된 실장님 연락처였습니다. 혹시 다른 법무법인도 알아보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변수는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다른 방면으로 알아봤던 것보다 훨씬 더 이 국면을 타개 나가기에는 정말 적합한 솔루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더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되게 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여쭤봤는데 이제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주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에서 아, 여기는 약간 영업 성격으로 다 된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곳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떡하지? 한강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 케이스가 많이 특이한 케이스였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인데 재직 중인 회사의 사내 복리후생 성격의 대출을 받고 나서 그걸 채권자 목록에 올려서 진행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당연히 어떤 서울회생법원에서 보내는 통지서 같은 걸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복리후생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죠. 일단 회사를 다니는데 괜찮을까? 그게 되게 걱정이 됐고요. 그때부터는 회사 사람들을 마주할 때 눈을 마주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힘들었고요. 나중에는 제가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하는 형태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기간 만료로 갱신 거절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회생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격이 박탈되고 나서 빨리 다시 재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재취업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좀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뭐 우편물 같은 게 막 날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으로 뭔가 추심 전화 같은 것도 오는데, 태어나서 이제 이런 거를 처음 경험을 해보니 되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컸는데, 개시 결정이나 아니면 금지 명령 후부터는 이제 확정이 된 거니까 어떤 전제 계획이 안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냥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싶네요. 좀 뭔가 기념으로. 신혼여행 갔을 때 이후로는 아직까지 못 가본 것 같아요. 한 5, 6년 동안. 끝나고 나면은 한번 갔다 오고 싶습니다. 자신의 어떤 재무 상태를 확실하게 하고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그 모호한 부분들을 그때 이제 다 캐치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호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법무법인마다의 실력 차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많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렇게 답변을 꼼꼼히 잘 해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기로는 처음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연락이 잘 안 되는 대리인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 지름길은 그런 분들은 없었고요. 빚으로 힘드신 분들 있으면은 일단 상담을 받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지름길에서 꼭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